우리은행 투자상품 전략부에서 이코노미스트로 근무하고 있는 최진호입니다.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지금 여기 보시는 이제 왼쪽의 그림 같은 경우에는요, 경기 투자 시계도라는 겁니다. 메릴 린치에서 만든 자료를 제가 이제 갖고 오긴 한 건데, 투자에 좀 관심이 있으신 분들은 뭐 구글 같은 데서 구글링 하시면은 충분히 쉽게 찾으실 수 있는 그런 자료예요. 근데 요 이제 그림의 Y축을 보시게 되면 이쪽은 이제 경기가 어느 정도 성장하느냐, 성장률을 의미하는 것이고요. 요 이제 가로축은 인플레이션이 오르고 내리는 그 정도를 이제 의미한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요 성장과 요 인플레이션이 조합되는 강도에 따라서 이렇게 네 가지 국면으로 조합이 되고요. 시계 방향으로 이렇게 뱅글뱅글 이렇게 돌아가야 되는 거죠. 근데 이제 요 그림은 그 자산 시장이라는 것이 어느 계절에 가장 화랑을 보이는지 꽃이 활짝 피는지 그런 것들을 보여주는 개념적인 차트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물론 이제 실제 시장이라든지 실제 이제 경기 데이터가 이거하고 얼마나 매칭되느냐는 또 별개의 문제입니다. 네. 그래서 이러한 이제 개념도를 가지고 제가 실제 데이터로 한번 이제 매칭을 시켜본 게 바로 이 오른쪽에 있는 그림인데요. 네. 보시게 되면은 2021년 1월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20년 초에 네. 20년 초에 코로나가 처음 발생을 했고 그 다음에 뭐 백신이 막 이제 보급이 되면서 이제 경기 정상화 그리고 코로나로부터 이제 탈피해가는 그런 과정들이 대한 그런 기대감이 높아지는 그런 시점이었던 21년 1월부터 보시게 되면 여기서부터 해서 쭉쭉쭉쭉쭉 시계 모양으로 예쁘게 돌아와서요. 22년을 지나고 이제 23년 2월 달 여기까지 이렇게 돌아오는 것을 확인하실 수가 있죠. 근데 이제 코스피 같은 경우에 고점이 언제였느냐를 생각을 해보시게 되면은 21년 상반기에서 하반기 넘어가는 그 정도 시점이었었죠. 네. 그래서 그 시기가 여기입니다. 여기가 2021년 6월 달이니까요. 한 여기쯤이라고 보실 수 있겠는데요. 요 국면은 당연히 여기 보시는 것처럼 스탁이 그 상대적 메리트가 높은 그런 국면이었습니다. 근데 이게 거의 예. 모양이 똑같네요, 왼쪽하고. 예, 그 조금 이따 제가 설명을 또 드릴 텐데요. 네. 그리고 작년 이맘때죠. 작년 3월 달쯤에 그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이 터지면서 유가가 130불까지 갔잖아요. 물론 그 전쟁이라는 것은 저희가 어떤 경제적인 의미로 해석할 수 있는 그런 요인은 아닌 것 같아요. 네, 특별한 변수. 예, 같은. 그렇죠. 특별한 외생 변수였는데 물론 그것 때문에 유가가 130불까지 간 거지만 그게 아니었다 하더라도 아마 그 다음 국면에서는 유가가 제일 상승률이 좋았던 성적표가 제일 괜찮았던 자산이었을 가능성이 높다라는 거죠. 네. 네, 물론 과거를 자꾸 가정하는 것은 큰 의미가 없지만요. 어쨌든 그렇다라는 것이고 그러면서 쭉쭉쭉쭉 돌아나갈 때 이때가 이제 작년 상반기 하반기 넘어가는 6월 달쯤이었습니다. 이때 미국 물가가 9%를 쳤고요. 그리고 경기가 요 Y축이 밑으로 쭉 꺼지잖아요. 네. 경기가 그만큼 빨리 꺼졌다는 얘기입니다. 경기가 빨리 꺼지면서 물가가 높으니까 당연히 세그플레이션 같은 이런 단어들이 유행을 하기 시작했고요. 그러다 보니까 이런 상황에서는 아시다시피 주식, 채권 모두가 다 마이너스인 환경이었습니다. 맞아요. 다 즉, 떨어졌어요. 현금만이 다 선호되는 그런 시기였고요. 현금 중에서도 정확히 말씀드리면 달러가 제일 선호되는 시기였죠. 그래서 원달러 환율도 요 시기에 여기를 거쳐가는 과정에서 작년 뭐 11월 그때쯤 1,400원. 예, 그렇죠. 1,450원까지 갔던 맞아요. 그 시기였던 것입니다. 그래서 방금 이제 웅달님께서 말씀하셨던 것처럼 시계 모양이 굉장히 예쁘게 돌아가고 있잖아요. 근데 제가 왜 이 시계를 가지고 왔냐 하면요. 이 시계 모양이 저희 같은 이제 사람들은 매번 그 데이터가 발표될 때마다 이 시계를 좀 가시적으로 확인을 하기 위해서 각종 통계적인 방법이라든지 그런 것을 통해서 시그널을 추출을 하려고 해요. 그런데 이상하게 코로나 이후에 나타났던 21년 1월부터 최근까지는 특별한 어떤 통계적인 기법이라든지 그런 것을 적용을 해서 감안하지 않더라도 시계 자체가 굉장히 예쁘게 돌아갔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여기서 이제 느낄 수 있는 거는 그 직관적으로 딱 어떤 생각이 드시나요? 앞으로도 예. 이렇게 반응이 그려지지 그렇죠. 않을까? 패턴이 이렇게 들어왔기 때문에 이렇게 갈 거다라고 하는 기대감이 굉장히 높죠. 그리고 이 국면에서 가장 가장 이제 꽃이 활짝 피는 자산은 채권입니다. 본드. 예. 그래서 좀 발이 빠르신 분들은 올 초, 작년 말, 조금 더 가자면 작년 한 11월, 12월 때쯤, 네. 아니 한 10월에서 11월쯤이었던 것 같네요. 미국 10년물 국채 금리가 4% 넘어가던 그 시점부터 이미 채권에 들어가셨을 겁니다. 그래서 그런 분들은 그때 일찌감치 씨를 뿌리신 분들은 지금 금리가 많이 낮았잖아요. 네. 그러니까 어느 정도 수익률을 보고 계셨을 거고요. 이 국면에서 채권이라는 자산이 활짝 꽃이 피울 때까지를 지금 기다리고 계시는 이제 시점이다라고 이렇게 이제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화무 11홍 예. 모든 자산, 그러니까 스탁, 뭐 커머디티, 캐시, 본드 이렇게 다양한 자산이 있는데 네. 좋을 때가 있고 지는 그렇죠. 때가 있고
우리가 지금은 본드. 맞습니다. 지금 모든 자산을 보고 있으면 예를 들어서 뭐 이때 이렇게 주식 막 올라갈 때 보고 예. 있으면 한없이 올라갈 것 같고 그러니까요. 또 작년 불과 작년 하반기만 생각해 보게 되면 계속 떨어질 것 떨어질 것 같은. 같으면 계속 떨어졌고 모든 게 다 망할 것 같고 맞아요. 그렇지만 분명히 사이클이라는 것이 존재한다는 것이죠. 그러면 어제 FOMC 결과 이후에 네. 물론 그 0.25bp가 네. 올라가긴 했지만 앞으로는 네. 좀 금리 인상 속도라든지 오히려 이제 인하가 기대된다고 하잖아요. 맞습니다. 그러면 진짜 채권이 괜찮겠네요. 금리가 그렇죠. 떨어지면. 그래서 어제 FOMC가 있고 나서 음. 채권 금리는 엄청나게 많이 빠졌어요. 아. 그리고 이미 25bp 인상을 하고 나서 추가적으로 인상을 못할 것이다라는 베팅 때문에 아. 그 채권 시장에서는 이미 그 SVB 예, 이슈가 나오면서부터 채권 금리가 많이 빠졌습니다. 그리고 실제로 어제 25bp 인상을 하면서 작년하고 다른 점은 뭐냐면요. 점도표 있잖아요. 연준의 점도표라는 거는 앞으로 이제 연준 위원들이 이 정도까지는 이제 그 기준금리를 올릴 것이다라고 하는 것을 알려주는 선제적 가이던스라고 보시면 되겠는데요. 작년에 있었던 FOMC 중에서 그리고 참고로 점도표는 1년에 4번 발표가 돼요. 3월, 6월, 9월, 12월. 근데 작년에 보시게 되면 3월, 6월, 여기 9월, 12월 FOMC가 있을 때마다 점도표 값이 계속 올라갔습니다. 그러네요. 그러다 보니까 점도표가 올라가다 보니까 당연히 시장 금리도 그에 따라 붙는 현상이 이렇게 후행적으로 나타났었죠. 그런데 이번에 FOMC 오늘 새벽에 있었던 그 FOMC에서는 점도표가 처음으로 5.1%로 그냥 유지가 되었습니다. 더 이상 금리를 올리기에는 조금 부담되는 환경이다라는 것을 연준 위원들도 어느 정도 인정을 한 셈이다라는 것이고요. 실제 기준금리가 여기까지 많이 따라 붙었잖아요. 즉 연준 위원들이 선제적으로 안내를 한 이 포워드 가이던스의 레벨과 실제 기준금리가 많이 격차가 줄어들었다. 네. 그 이후에는 뭐겠느냐. 동결로 갈 가능성이 높다. 그리고 나아가서 채권시장 같은 경우에는 금리 인하까지도 지금 기대하는 환경이다라는 거죠. 네. 그래서 그런 모습들이 여기 보시는 오른쪽 차트에서 보이고 있는 것이고요. 요 SVB 파산 이전까지만 하더라도 금리 인하 기대가 본격화되는 것은 연말쯤을 예상을 하고 있었어요. 금융시장에서. 그런데 오늘 FOMC가 끝나고 나서 그 직후에 제가 데이터를 다시 조회를 해보니까 뭐 심지어 5월 달부터 이게 숫자 차이가 그렇게 크지 않아서 이때는 사실 동결해 봐야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이것이 이제 하반기 7월서부터 금리가 쭉 인하되는 것을 이미 채권 시장은 기대를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와, 그렇구나. 예. 그러니까 이제 좀 빠르신 분들은 이미 선진입을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채권 쪽으로 하신 거고 예. 그 위 왼쪽 그림에서 예. 저 점도표에서 5.1 정도가 유지돼서 이렇게 평평하게 그려졌잖아요. 예. 근데 벌써 2년물하고 10년물은 거의 반영을 했기 때문에 저렇게 확 떨어진 거예요. 그렇습니다. 여기가 야, 이미 이렇게 빠르네. SVB 파산 그 이슈가 나오면서부터 이미 이제 채권 시장은 앞으로 금리 더 올리기 힘들 거다. 힘들다. 예, 거기다 베팅을 하고 이렇게 2년물과 10년물이 확 내려간 거죠. 와, 그렇군요. 시장은 이렇게 빠른 거군요. 네. 그러면은 여기서 좀 한 가지 여쭤볼 게 아까 그 이 반원에서 한 그 반 정도의 파이가 비어 있었잖아요. 예. 그럼 지금 이 자산별 투자로 봤을 때는 예. 채권 투자가 아직도 좀 유효하다고 볼 수는 있을까요? 예, 맞습니다. 저는 사실 뭐 예. 이번 주 들어서 아까 차트에서 보신 것처럼 미국 2년물이나 10년 금리가 너무 빨리 빠졌기 때문에 네. 레벨이 좀 부담이 되는 건 사실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좀 행복하신 해피하신 분들은 작년 11월 뭐 그때쯤 들어가시는 분들이 좀 미소를 짓고 계실 것 같고요. 그렇다고 그 시기를 놓쳤다고 해서 지금 아우 채권 접고 딴 거 보자라고 하기에는 아직도 아쉬운 것이 사실입니다. 왜냐하면 채권이라고 하는 자산이 수익률로서 꽃이 피고 그 꽃을 딸 수 있는 시기는 분명히 여기거든요. 네. 그러면은 그 씨앗은 여기서 뿌려야겠죠. 그렇죠. 더 빠르신 분들은 아마 여기서 뿌렸던 것이고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도 그것이 완전히 지나간 것은 아니다. 하지만 다만 금리 자체가 최근 일주일 동안 이렇게 빨리 내려왔기 때문에 지금 내려온 이 금리 수준을 추격 매수를 하시기보다는 조금은 기다리시라. 네. 언제까지 기다려야 되느냐? 지금 오늘 이제 그 FOMC를 하면서 파월 의장이 이제 그런 말을 했죠. 5.1%로 이제 최종 금리 수준은 유지를 했는데 그렇다고 금리 인하를 시사하지도 않았습니다. 동결 예, 인하 그렇죠. 없다. 예, 연내 올해까지는 인하 없다라고 못을 받고 있는 그런 상황이고요. 그러면 또 올릴 거냐? 올릴 거라고 놓고 보기에는 분명히 점도표상에서 지금 최종 금리가 5.1, 이 미드값이 5.1이니까 한 번 더 올릴 가능성이 남아있긴 한데 그렇다고 여기까지 갈 거냐? 그런 당위적인 확신을 갖고 말한 것도 아니에요. 파월 의장이 앞으로 금리를 올리는 것에 추가 인상에 대해서는
예상하지 못한 그런 환경들이 있기 때문에 추가 인상에 대해서는 좀 신중하겠다라고 하면서 사실상 동결 가능성을 굉장히 강하게 미쳤습니다. 그렇다면 이 기준금리의 레벨과 현재 시장금리는 지금 기준금리보다 시장금리가 밑으로 언더하고 있잖아요. 네. 이런 현상이 계속해서 오래 갈 수는 없거든요. 만약에 그 사이에 정말 이제 연준이 기준금리를 인하해야만 하는 정말 큰 크래시 이벤트라든지 그런 것들이 나타난다면 여기서 조정 없이 금리가 더 내려갈 수 있습니다. 하지만 지금 은행권의 위기가 뭐 심각한 건 사실이지만 그런 것이 당장 미국 경제를 꼬꾸라뜨릴 만큼 심각한 것은 아니기 때문에요. 그리고 시장 금리가 다시 기준금리 수준으로 수렴해가는 과정이 한 번쯤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네. 그렇기 때문에 채권 투자 같은 경우에는 지금 이 국면에서 보셨을 때 지금 충격 매수하시보다는 금리가 올라갔을 때 매수하는 것이 맞다. 예,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경제에서는 진짜 뭐 내일 당장 또 어떤 일이 터질지 모르기는 하는 거니까 네. 하지만 현재 시점에서 봤을 때는 괜찮은 것 같다라고 말씀을 해주셨고 예, 그 딱 그림으로 봤을 때 이렇게도 볼 수 있는 건가요? 지금 예. 주식을 사기에는 좀 이르다 뭐 이렇게도 얘기할 수 있는 걸까요? 예, 저는 약간은 이른 것 같습니다. 아, 왜냐하면 분명히 만약에 채권이라고 하는 자산이 꽃이 활짝을 피게 되면요, 그 다음에 꽃을 피울 수 있는 자산은 주식일 거예요. 그렇다면 이 주식이라고 하는 이 자산을 꽃을 따기 위해서는 씨앗을 이 국면이나 이 국면에서는 뿌려야겠죠. 그런데 분명히 여기를 지나가는 그 과정에서 주가는 한 번 더 출렁일 수밖에 없겠고요. 네. 그렇게 본다면 우리 개인 투자자분들 같은 경우는 이런 손실을 감내하실 수 있을 만한 분들이다. 그리고 이 국면에 대한 커미션이 강한 분들이다라고 한다면 뭐 분할 매수도 괜찮겠지만 이 변동성을 조금 지나고 나서 채권 수익률이 그러니까 채권에 대한 채권 자산이 굉장히 꽃이 활짝 피었을 때 그때 네. 들어가도 좀 늦지 않을 것 같다라고 와. 이렇게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박사님 너무 명쾌하신 것 같아요. 감사합니다. 이게 제가 이렇게 거시경제 이렇게 매크로 듣고 이러면 예. 너무 이렇게 어렵기도 하고 용어도 네. 복잡하기도 하고 막 너무 변수도 많고 그래가지고요. 그렇죠. 근데 와 이거 그림으로 이렇게 설명해 주시는데 너무 명쾌하네요. 예, 이 그림을 예. 좀 많은 분들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아, 네. 그래서 또 챕터에 이렇게 앞부분에 또 배치시키는 네. 걸 누르신 거고요. 네, 너무 좋습니다. 이제 말씀 중에 SB 파산, 은행 시스템 위기론 이런 걸 좀 언급해 주셨는데, 네. 이게 지금 심각하다고 예. 판단을 하시는 분들은 앞으로도 계속해서 네. 파산 가능성이 높다. 네. 그래서 금융 시스템 그 위기가 터질 것이다까지도 보시더라고요. 예. 박사님께서는 좀 어떻게 보고 있으신가요? 분명히 위험한 시그널인 건 맞습니다. 어. 과거에 이제 그 금융위기들을 다 되돌아보게 되면은요, 항상 공통적으로 나타나는 게 뭐냐면 금융기관이 파산했다는 거죠. 우리가 전통적인 경제학에서는요, 이 화폐 시장이라고 하는 곳과 실물 시장이라는 곳이 이렇게 따로 존재를 하고요. 그곳을 이어주는 곳이 은행이라고 하는 이제 어떤 금융기관의 역할인데요. 네. 이 금융기관이 파산되게 되면은 양쪽에서 발생하는 충격이 전달 경로가 훨씬 커집니다. 그렇기 때문에 실물이 금융을 악화시키고 금융이 다시 실물을 악화시키고 하는 그런 악순환의 굴레에 빠지는 거죠. 예. 그렇기 때문에 지금 은행 파산은 굉장히 심각한 시그널이 맞다라는 건데 그렇다고 그 2008년에 나타났던 그러한 사례를 대입해서 똑같이 반복된다라고 보기에는 저는 구조적으로 약간 변화된 부분이 있다라고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그래서 지금 제가 준비해온 자료를 보시게 되면은요. 요거는 이제 미국 그 예금보험공사죠. 거기서 은행들이 얼마나 많이 파산을 했고 그 은행들의 파산한 총자산 규모가 얼마인가라는 것을 보는데 나타내주는 그림인데요. 금융위기 때 보시게 되면은 요 파란색 막대가 총자산이에요. 지금 뭐 여기까지 올라갔잖아요. 예, 350억 달러. 그렇죠. 370억 달러 정도까지 올라갔었는데 요때 파산한 개수가 약 한 20개 정도였습니다. 그리고 파산한 개수는 점점 늘어가는데 와. 자산은 조금씩 줄어가고 있죠. 그러니까는 여기서부터는 대형 은행이 터지고 그 다음부터는 조그만 은행들이 터졌다는 얘기예요. 그런데 지금 올해 3월 달까지 FDIC에서 집계하기로 2개가 공식적으로 파산을 했습니다. 뭐 뉴스에서 다들 보셔서 아시겠지만. 근데 그 2개의 자산 규모 합친 게 벌써 금융에 따른 거의 맞먹는 수준이죠. 그렇기 때문에 굉장히 안 좋은 시그널인 건 맞는데 그렇다면 이 패턴만 놓고 본다면 이때보다 야 지금 2개 파산하는데 이만큼 왔어. 그럼 앞으로 한 18개 더 터진다고 하면 자산이 훨씬 많은 거 아니냐. 그러면 미국 다 망하는 거 아니야? 라고 우려를 하실 수도 있겠지만 저는 그 가능성에 대해서는 조금 낮게 보고 있습니다. 왜냐하면요. 요 금융위기 이전과 이후는 그 은행이라고 하는 그리고 우리가 은행에서 돈을 빌리는 기업들의 그런 자금의 조달 경로 자체가 좀 많이 바뀌었어요. 이 이전에는요. 금융위기 이전에는 그 기업들이 은행을 통해서 돈을 많이 빌렸습니다. 보통 그 미국 은행들의 기업 대출 증가율이 10% 안팎에서 왔다 갔다 했어요.
뭐한 많을 때는 15% 갔었고요. 적을 때는 뭐 10% 조금 안 되는 7, 8%, 아니 9%, 10% 정도. 그러니까 평균적으로 한 12, 13% 왔다 갔다 했던 거죠. 네. 근데 금융위기를 겪고 나서 우리가 구조적으로 나타난 그 금융시장의 변화가 뭐냐면요. 금융위기 이후에 코로나 직전까지 우리가 인플레이션이라는 단어를 한 번이라도 좀 걱정하면서 살았던 적이 있었나요? 아니요. 없었죠. 맞아요. 네. 오히려 그때는 디플레이션이 문제였습니다. 맞아요. 물가가 도대체 왜 안 오르냐. 다들 이거 걱정했었거든요. 물가 낮다 보니까 금리가 낮고요. 그러다 보니까 기업들이 은행 가서 돈 좀 빌려주세요라고 하면서 대출 받는 것이 아니고 채권 시장을 통해서 직접 금융을 조달을 많이 했습니다. 그래서 뭐 은행에서 종사하시거나 이런 분들 많이 아시겠지만 금융위기 이후로는 기업들 중과율 자체가 그렇게 큰 폭으로 늘진 않았습니다. 그런 것들을 요 오른쪽이랑 이제 차트를 좀 연결지어서 말씀을 드리게 되면요. 네. 이때 은행 파산은 굉장히 심각한 뉴스였어요. 왜냐하면 은행이 파산되게 되면 은행에서 돈 빌려간 예, 그런 기업들까지 같이 다 손해를 보는 그런 구조인 거죠. 그러니까 연결이 많이 되는 그렇죠. 거네요. 그렇기 때문에 은행 하나가 파산이 되면 실물 경제로 파급되는 효과가 훨씬 컸는데요. 지금은 은행 파산 자체가 위험한 것은 맞지만 그 당시보다는 기업들이 은행에 의존하는 정도가 많이 낮아졌다는 거죠. 그 대신 위험해진 건 뭐냐? 기업들이 채권 시장을 통해서 저금리 환경을 이용해서 그동안 채권을 많이 발행해놨기 때문에 그런 개별 채권들이 계속해서 부도가 나는 그런 이슈들은 나올 수가 있습니다. 네. 우리가 보통 요즘 나오는 은행 리스크를 시스템 리스크라고 부르잖아요. 이 전체적인 리스크는 보통 시스템 리스크와 개별 리스크의 합으로 구성이 됩니다. 네. 이 시스템 리스크는 뭐냐면은 한번 터지면 너나 나나 할 거 없이 누구나 다 겪을 수밖에 없는 그런, 도미노처럼. 예, 그렇죠. 그런 리스크를 말하는 거고요. 개별 리스크는 제가 터지더라도 안 좋은 거긴 한데 나까지는 피해가 안 오는 이제 그런 개별 리스크를 말하는 거거든요. 이건 쉽게 말씀드리면 이런 거고요. 그런데 이 당시에 은행이 터진 건 시스템 리스크로 바로 직결이 됐다. 그런데 지금 은행이 터지는 것은 시스템 리스크로 직결이 된다기보다는 앞으로 개별 기업들이 리스크가 터지는 쪽으로 이행이 될 가능성이 높다라는 거죠. 네. 왜냐하면 채권 금리가 옛날에 대해서 이렇게 저금리 시대에 그 채권 발행을 했던 것들이 지금 금리가 막 높아지니까 이미 채권 자산은 다 평가 손실이 나 있을 겁니다. 그래서 그런 자산들을 다시 매각하려고 한다면 그런 것들이 금융시장에 불안요인을 작용할 수가 있겠고요. 네. 그 중에 위험한 것 중 하나 보고 있는 게 뭐 이런 거죠. 미국 레버리지um 같은 거 이런 것들인데 이건 이제 S&P에서 만든 자료인데요. 각각의 시나리오에 따라서 올해 이제 부도율이 얼마나 될 것이냐라고 하는 것을 보여준 건데 이제 베이스 시나리오는 뭐 이 정도로 잡고 있는 거예요. 한 2.5% 정도로. 그런데 여기서 이제 마무리가 되면 좋겠지만 30개 기업이 디폴트 된다는 그런 예, 건가요? 기업이 아니고 채권입니다. 채권. 예, 개별 채권으로. 그렇기 때문에 이거는 이제 채권 이제 개수이기 때문에요. 그 만약에 금액으로 환산하게 되면 훨씬 더 큰 충격이 올 수 있겠고요. 만약에 그 오늘 연준이 말했던 것처럼 연준의 시각이 정말 맞아서 금리를 인하까지는 할 필요가 없는 즉 뭐 인상은 아니지만 그래도 인하도 할 필요가 없는 지금 미국 기준금리 상단 기준으로 한 5%에서 쭉 유지가 된다고 놓고 본다면 이 위쪽으로 갈 가능성도 충분히 열리는 거죠. 그럼 이 채권들이 터질 때마다 분명히 시장에는 계속해서 노이즈가 커지면서 이제 미국 경제 좀 있으면 망할 거다. 엄청나게 큰 게 와서 다 망할 거다라는 게 뉴스들이 공포심을 막 조장을 하겠죠. 하지만 이때 개별 채권들이 터지는 리스크는 시스템 리스크가 아니라 개별 리스크라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시그널들이 나타나기 시작하면은 국채 금리는 굉장히 밑으로 내려가 있을 거고요. 반면에 하이힐드 같은 그런 이제 고금리를 제공하는 그런 금리들은 채권의 금리들은 올라가 있을 겁니다. 바로 저는 그때가 앞서 말씀드렸던 이 주식이라고 하는 꽃을 따기 위해서 씨를 뿌려야 하는 그 타이밍이 여기다라고 이렇게 말씀드리는 거죠. 그 채권의 금리가 거의 저점에 다가갔을 때. 그렇죠. 예. 그때. 그러니까 정확히 말씀드리면 국채 금리가 국채금리가. 저점에 다가갔을 때. 그때가 주식으로 넘어갈 딱 단계라고 예. 보시는 거군요. 그렇군요. 그러면은 이런 위험성은 없을까요? 아까 그 시스템 리스크랑 개별적인 리스크랑 이렇게 분리돼서 말씀해 주셨잖아요. 예. 이런 게 이제 좀 뭉치면 예. 시스템 리스크만큼 큰 네. 위기를 가져다주는 그런 가능성은 혹시 없을까요? 충분히 있죠. 그런 경우는 어떤 경우냐면요. 개별 채권의 그 파산을 하는 그런 이제 건수들이 정말 시기적으로 정말 딱 그 운이 정말 안 좋게 큰 금액들이 뭉치는 시기가 분명히 있을 겁니다. 제가 아직 그 미시적인 데이터까지는 지금 집계하는 중이라서 아직 확인을 못 했는데요. 그런 것들이 크게 그 디폴트되는 타이밍이 딱 맞아 떨어진다면 시스템 리스크만큼 큰 위기로 갈 수가 있겠죠. 네. 하지만 우리가 이 개별 리스크의 장점은 뭐냐 하면
터지는 시기가 다 다르다는 거죠. 하나 터지고 나서 조금 있으면 좀 하나 터질 거고 그게 마무리될 것 같으면 또 하나 터지고 그렇구나. 그렇기 때문에 아마 앞으로 나타나게 될 리스크는 과거 이제 금융위기처럼 정말 큰 거 한 방에 빵 와서 모든 게 다 리셋되고 다시 제로로 돌아가 시작하는 그런 리스크라기보다는 지금 SVB를 시작으로 해서 앞으로는 미국 개별 채권들이 어디가 뭐 어느 회사가 뭐 도산했다라든지 어느 채권이 뭐 상환을 못했다라든지 이러한 이슈들이 계속해서 지지부진하게 막 나오는 아, 예, 그런 장세가 될 가능성이 높다라고 보고 진짜 있습니다. 노이즈가 계속 나오겠네요. 예, 그러면은 그 노이즈가 나올 때마다 시장은 뭐 그 규모에 따라서 진짜 계속 흔들흔들 할 수도 있는 그렇죠. 거고. 예. 아, 그렇게 되면 진짜 주식 투자는 되게 힘들겠는데요. 그렇습니다. 피곤하고. 그래서 주식 투자는 이게 저점인데 하고 들어가는데 그런 의지가 계속해서 나오면 분명히 음. 상방은 맡길 수밖에 없거든요. 음. 그런데 그 대신 확실한 거는 채권은 국채 금리는 점점 더 밑으로 갈 가능성이 높죠. 그렇기 그렇구나. 때문에 예, 지금 이런 시점에서 채권 같은 경우에는 금리가 올라올 때마다 조금씩 사시는 게 맞고 국채 금리가 제 생각에는 미국 10년물 기준으로 놓고 볼 때 그래도 한 2%대에 진입을 하게 된다면 그때는 아마 미국 채권 금리의 이제 저점의 가능성이 굉장히 높게 보고 있어서 그럴 때 아마 이제 주식을 들어가시게 되면은 좀 낫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 서브프라임 때요. 네. 2008년 3월에 베어스턴스 터진 다음에 예. 그 다음에 주가가 올랐다고 그러더라고요. 오히려 그거 예, 잘 예. 봉합시켜가지고 네. 그 다음에 2008년 가을쯤 돼서 네. 이제 거기서 이제 리먼 브라더스랑 이렇게 큰 은행들 터지면서 예. 이제 그때 이제 거의 주가가 엄청 빠졌다고 하는데 예. 그 시기를 보면 그래도 한 6개월 이렇게 이상 지속된 거잖아요. 예. 그러면 이번에도 이렇게 지지부진한 노이즈가 네. 한 6개월 이상 이렇게 이어질 것이다. 그렇게 네. 예상은 충분히 해볼 수 있는 걸까요? 그렇죠. 일단 과거 패턴적으로 대입해 보면 그렇고요. 그리고 이번에는 이 채권 발행들이 어느 날 뭐 동시에 다 같이 하는 것들이 아니잖아요. 계속해서 있었던 것들이 하나씩 터지는 시기에 온다라고 한다면 사실 그 노이즈가 지지부진하게 가는 그 시기가 조금 저는 장기화될 것 같아요. 장기화된다. 예, 물론 그 전에 굉장히 그런 터졌던 채권 하나가 굉장히 큰 채권이라서 또는 큰 산업, 큰 기업이라서 그런 것들이 미국 경제를 굉장히 더 안 좋게 만드는 그런 상황인다면 미국이 연준이 뭐 금리를 낮출 가능성 좀 있고요. 그렇게 된다면 이제 다른 그 채권들이 좀 살아나면서 이 노이즈가 금방 봉합이 될 수 있는데 만약에 그렇지 않고 연준에서 지금 얘기하고 있는 베이스 시나리오인 그냥 연착륙 정도를 가정한 상태에서 기준금리가 지금 5% 수준에서 쭉 간다고 한다면 이런 노이즈 자체는 조금 오랫동안 시장을 괴롭힐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아, 그렇군요. 그럼 박사님 있잖아요. 예. 그 주식 투자를 할 때 네. 그 거실을 네. 볼 필요가 없다라고 얘기하시는 분들 있잖아요. 좀 극단적으로 말하면 그런 거에는 좀 그렇죠. 어떻게 생각하세요? 거시하는 사람으로서 마음이 참 아픈데요. 아예 볼 필요 없다라기보다는 아무래도 그 특성이 그 주식을 하시는 분들은 그런 말씀하시는 분들이 코스피 ETF에다가 투자를 하실 것 같지는 않아요. 그런 분들은 대부분 개별 종목이라든지 개별로. 그런 것에 좀 집중하시다 보니까 아무래도 그런 정말 종목 자체가 괜찮으면 매크로를 역행해서 가는 경우도 충분히 많이 있습니다. 2차 전지 같이. 그렇죠. 아, 그런데 뭐 그런 일부 섹터나 종목을 제외하고 나서는 말씀드렸던 것처럼 크게 큰 관점에서 이 그림을 보시게 되면 전체적인 이런 경기 흐름에서 그 인덱스라고 하는 큰 가격 변수는 좀 자유롭게 힘듭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는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게 시장이 좋고 그럴 때는 매크로 조금 들 보셔도 상관없어요. 그런데 요즘처럼 이제 저희 같은 매크로하는 사람들이 언론에 많이 등장하기 시작하면 항상 그 특징이 있거든요. 매크로는 안 좋을 때만 사람들이 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런 거구나. 이럴 때는 매크로를 좀 보실 필요가 있는 거죠. 그래서 지금은 주식은 조금 이르고 채권을 네. 그래도 좀 노려볼 만한 타이밍이고 네. 혹시 네. 그 은행 시스템 위기가 부각되면서 네. 골드, 예. 금하고 비트코인도 막 가격이 오르더라고요. 네. 그 투자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코인도 올랐나요? 비트코인도 예. 많이 오르더라고요. 아. 거의 뭐 저점 대비 42%? 예. 코인은 사실 솔직히 말씀드리면 코인은 잘 모르겠어요. 모르죠. 제가 깊이 쳐다본 적 없어서 잘 모르겠고요. 금 같은 경우는 정말 이제 침체가 나타나게 되면은 초고의 안전자산이라고 볼 수 있기 때문에 금으로 쏠리는 건 이제 당연한 거죠. 그리고 네. 기본적으로 금하고 달러는 이제 그 반대 패턴을 보이기 때문에요. 지금 뭐 위기가 터지게 되면 물론 달러가 이제 강세로 갈 가능성이 높습니다만 지금 어제 오늘 패턴을 놓고 보게 되면 미국의 이제 금리가 동결 또는 인하로 갈 것이다라는 그런 시장 기대 때문에 시장 금리가 내려오고 달러를 같이 끌고 내려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환경에서는 금이 조금 각광을 받을 수가 있겠죠. 그리고 금이라는 것은 뭐
자산 배분의 관점에 있어서 저는 일정 부분 쭉 편입을 하고 가시는 것도 네. 예, 괜찮은 전략이다라고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어요. 항상 포트폴리오에 뭐 5% 뭐 이런 식으로. 그렇죠. 예. 내용도 이것도 너무 명쾌했습니다. 예. 박사님. 다음 질문으로 네. 이번에는 이제 물가 좀 얘기 한번 드리고 싶은 게 예. 그 조기 금리 동결 또는 인하가 예. 물론 연내에는 없지만 네. 이제 인상은 이제 확실히 조금 많이 기대가 접어든 네. 것 같고요. 그런 흐름이 나왔는데 그래도 여전히 물가가 5%막 6%이 정도는 찍히잖아요. 예. 그 2% 물가 달성률이 원래 목표 아닌가요? 맞습니다. 거기까지는 그러면은 앞으로 좀 순탄하게 갈 수 있을 것이라고 보시나요? 심플하게 답부터 말씀드리면 순탄하지 않을 것이다라는 가능성이 좀 높고요. 네. 지금 순탄하지 않을 거라고 보는 이유는 작년에 미국 물가가 9%쳤을 때 있잖아요. 네. 작년 상반기죠. 네. 작년 초부터 상반기까지. 그때 물가 상승률의 기여도를 뜯어보게 되면은요, 공급 측면의 이슈가 훨씬 셌습니다. 유가가 높다 보니까 공급 측면에 생산 비용이 차지하는 그런 기여도가 훨씬 더 컸었다는 거죠. 근데 금리 인상을 막 했잖아요, 작년에. 그러면서 물가 상승률이 9%에서 지금 6%까지 낮아지기는 했는데 상당 부분 아마 연준은 수요 측면의 압력을 줄이기 위해서 금리를 올린 거예요. 왜냐하면 통화 정책이라는 것 자체가 총수요를 조절하기 위한 그런 정책이거든요. 그런데 이 줄어들으라고 하는 총수요는 안 줄어들고 오히려 공급만 더 줄었습니다. 네. 왜냐하면 이제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도 이제 좀 지지부진해 가면서 그 유가도 좀 많이 돌아왔고요. 그리고 경기가 안 좋을 거다라는 뉴스가 계속 나다 보니까 유가도 지금 뭐 60불대까지 내려왔잖아요. 반토막 됐어요. 예, 그러다 보니까 이 공급 기여도가 확 줄었어요. 그러면서 이제 9%에서 지금 6%로 내려온 거다라고 이해하시면 되는데 앞으로 더 낮아지려면요 수요 측면 압력이 확 줄어야 됩니다. 서비스는 그렇죠. 이렇죠. 그런데 서비스 물가라든지 이런 것들은 한 번 추세를 타기 시작하면 그 추세 지속성이 훨씬 더 강하고요. 그리고 이런 서비스업하고 직결되는 것이 미국의 이제 고용 시장, 임금 상승률 같은 지표들인데 그런 것들이 아직까지는 깨지지 않고 있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올해 이제 한 6월 달 정도가 지나가게 되면요. 하반기부터는 작년에 물가 높았던 그런 기저 효과도 없어지고요. 그리고 만약 유가도 그냥 지금 수준에서 횡보한다는 가정을 한다면 물가는 추가적으로 좀 빠지기 힘들고 4% 내외에서 횡보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런데 만약에 이것이 2%까지 간다. 이것이 2%까지 단기간 내에 가려면 말씀드렸던 개별 채권들의 이제 부도라든지 또는 은행 파산이 조금 더 나아지면서 좀 사람들의 소비 심리를 더 많이 위축시켜야 되고요. 그리고 그런 것들이 실제 기업들의 해고로 이어지면서 실업률이 좀 빠르게 올라가줘야 되는 그런 상황이 와야지만 2% 달성이 2%를 달성하는 그 시점이 조금 앞당길 수가 있겠죠. 예, 그렇지 않고서는 2% 달성은 아마 올해 안에는 힘들 것 같다. 그리고 뭐 내년도 지나서 내년 아마 하반기쯤이 돼야 되지 않을까라고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럼 2%까지 가려면 네. 경기 침체 같은 게 와야 되는 건가요? 그렇죠. 예. 그리고 일반적으로 그리고 경기 침체라는 건요. 과거에 이렇게 돌아보시게 되면은 경기 사이클에서 자연적으로 나타나는 현상이라기보다는 항상 중앙은행의 공격적인 금리 인상 그리고 그것들을 견디지 못한 경제 주체가 먼저 파산해 나가면서 나타난 그런 어떻게 보면은 경기 침체라는 걸 사람이 선택을 했다라고 이렇게 볼 수도 있는 것 같아요. 그렇기 때문에 물론 뭐 어느 중앙은행이 경기 침체를 몰고 가고 싶겠어요. 하지만 지금 코로나 이후에 전체 총수요와 총공급의 관계는 전통적인 경제학으로 해석이 되는 그런 시장에서 벗어나서 굉장히 희귀했던 그런 패턴을 보이고 있는 것이 사실이고요. 그런 패턴을 정상화시키려면 중앙은행이 할 수 있는 일은 사실 계속해서 금리를 인상하거나 고금리를 유지하거나 이런 총수요 쪽을 관리하는 정책을 쓸 수밖에 없습니다. 근데 금리를 더 올릴 수는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더 올릴 거라고 원래 예상을 했었는데 그 기대를 확 꺾어버린 게 이제 은행 파산 그 이슈가 된 거죠. 그리고 이 물가라는 건요. 그 경기에서 대표적으로 후행하는 지표거든요. 대표적으로 후행하는 지표가 이제 고용이랑 물가가 있는데 아이러니하게도 연준의 듀얼 맨데이트가 뭐냐면 물가랑 고용 안정이죠. 요거 두 개 보고 움직이게 되면은 통화 정책은 항상 후행할 가능성이 좀 높거든요. 물론 그것들을 그 똑똑한 페드 이코노미스트에 다 알고 있기 때문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기 위한 끊임없는 연구를 하겠지만 그 연구가 항상 정답을 보장하는 경우는 그렇게 많지 않았다라는 그런 역사적인 경험을 좀 상기할 필요가 있겠습니다. 그러면은 이거 진짜 좀 난감한 질문이실 수 있을 것 같은데 앞으로 연준이 어떻게 해야 되는 거예요?
연준이 앞으로. 어떻게 해야 되느냐고. 지금 이제 5%인데 예. 뭐 한 번 정도만 인상하고 네. 뭐 쭉 지켜봐야 되고 네. 터질 때마다 뭐 막아야 되고 뭐 이런 건가요? 연준이 어떻게 해야 되느냐에 대해서는 제가 참 그 파월 의장의 머릿속에 들어가 있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뭐라고 확답해서 드릴 수 없는데요. 지금 그냥 예상 가능한 시나리오는 파월 의장이 분명히 그 기자회견 스탠스에서 보였거든요. 인상하기도 조금 부담되고 그렇다고 인하는 꿈도 꾸지 마. 왜냐하면 시장이 너무 앞서 나가는 걸 연준은 되게 불편합니다. 통화정책의 기준금액이 여기 있는데 시장 금리가 이미 여기 와 있다라는 것은 통화정책의 효과가 좀 없어지는 거거든요. 반감되는 거기 때문에 그런 것을 차단하기 위해서 분명히 연준은 계속해서 매파적인 스탠스 자체는 취할 것 같고요. 그런데 그렇다고 금리를 올리도 못할 것이고 지금 5%에서 두고 보면서 앞으로 터지는 이슈들이 얼마나 심각할 것인지 그런 것들을 보면서 대응하겠다라고 하는 그런 스탠스를 취할 수밖에 없을 것 같아요. 네. 그러면은 만약에 개인 투자자분들이 예. 지금 한 1억 정도는 굴릴 수 있는 거예요. 예. 그러면 지금 이런 되게 어떻게 이게 진짜 한치 앞도 잘 모르겠는데 복잡다단한 이런 현실 속에서 어떻게 좀 시간을 어느 정도 좀 두고 예. 어떻게 좀 이렇게 자금을 예. 운용했으면 좋으실 것 같으세요? 저는 그 두 가지로 좀 답변을 드리고 싶은데요. 네. 먼저 한 1억 정도를 포트폴리오 투자로 그리고 내가 이 투자라고 하는 것에다가 시간적으로 좀 많이 쏟으실 수 있는 여유가 있으신 분들이라면 저희 같은 경우에는 지금 채권 비중을 한 40% 정도 그리고 얼마 전까지는 주식이 40%였는데 아마 이제 오늘 FOMC 이후로 주식 비중을 좀 줄여 드셔야 될 것 같아요. 그리고 골드하고 현금 정도를 그러니까 그 채권 40 그리고 뭐 주식 같은 경우는 한 30 그리고 뭐 골드 10 그리고 현금 한 20 정도 가져가시면서 이 주식 자산을 탄력적으로 좀 운영하시는 것이 괜찮을 것 같다라는 판단이고요. 만약에 그렇지 않고 내가 이 그 투자라는 곳에다가 좀 시간적으로 많이 여유를 투자를 시간적으로 많이 쏟으실 수 없으실 만한 그런 분들은 이번 기회를 통해서 좀 이런 큰 질문을 한번 생각을 해보셨으면 좋을 것 같아요. 어떤 질문이냐면 지금은 만약에 경기 침체가 발생한다고 하면 뭐 그만큼 물가도 함께 낮아지겠지만 어쨌든 지금은 경기 침체를 시그널링하는 여러 가지 현상들이 나타나고 있고 물가는 여전히 한 6% 높은 상황이잖아요. 고물가하고 저성장이라고 단어는 원래 같이 어울릴 수 없는 단어인데요. 지금 이 단어가 계속해서 같이 짝을 매면서 돌아다니고 있죠. 네. 그래서 대부분 언론사에서 뭐 그런 행사 많이 하잖아요. 저성장 고금리 시대의 투자 전략 어떻게 되느냐 그런 행사도 많이 나타나는데 이 질문에 대한 근본적인 좀 의문을 한번 좀 가져보셔야 될 것 같아요. 저성장 고금리라고 하는 이 두 단어가 같이 붙어 다닐 수 없는데도 불구하고 지금 항상 같이 붙어 다니고 있잖아요. 그런데 이 저성장이라는 것이 틀렸다고 한다면 분명히 고금리 고물가에 걸맞는 성장이 어느 순간에는 나올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게 된다면 성장성을 먹고 사는 주식을 좀 길게 보고 투자를 하셔야 되는 게 맞고요. 만약에 그렇지 않고 현재의 고금리가 틀렸다라고 생각을 하신다면 저성장 시대에 맞는 물가가 내려가면서 금리가 다시 내려갈 수밖에 없는 거죠. 그러면 지금같이 금리 높을 때 채권을 사시는 게 맞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탄력적으로 운영을 해 나가실 수 있는 그런 시간적인 여력이라든지 그런 여유가 되시는 분들과 안 되시는 분들은 조금 질문에 초점을 다르게 하셔서 한 번쯤은 다시 생각해 보시고 만약에 그런 것에 대해서 절대 모르겠다라고 하신다면은 제가 말씀드렸던 요 시계도상에서 채권이 좀 그 개별 채권에 대한 부도 이슈들이 많이 나오고 국채 금리가 한 2%대를 보이고 있는 그런 때쯤 이제 주식을 조금씩 들어가시게 되면은 아마 이 국면에서 주식이라고 하는 꽃을 딸 수 있는 시기에 오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은 그 국채 금리가 몇 프로예요? 지금 오늘 아침에 이제 미국 같은 경우는 한 3.5% 정도가 됐고요. 예. 거기 한 2%까지 갈 때까지. 예. 네, 그때부터 주식 투자를 좀 보면 좋다. 네. 실업률은 급등하기는 조금 힘들 것 같아요. 일단 연준에서 오늘 발표된 FOMC에서 경제전망 보고서를 같이 발표했는데 내년에 4.6%로 올라가는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고요. 실업률 자체는 미국의 고용시장 자체가 코로나19를 거치면서 굉장히 좀 비효율적으로 변했습니다. 비효율적이라는 얘기는 경제학에서 비효율적이라는 얘기는 뭐냐면요. 가격이 제대로 된 시그널링을 하지 못한다는 거예요. 고용시장에서 가격이라는 것은 임금입니다.
그런데 그러면 임금이 높고 낮은 지금 임금 상승률이 높아지느냐 낮아지느냐에 따라서 고용 시장이 타이트하다 아니다라는 우리가 판단할 수 있어야 되는데 지금은 제대로 된 시그널링을 하지 못하고 있어요. 네. 왜냐하면 실업률은 지금 3.6%라고 말씀드렸잖아요. 3.4까지 내려갔다 3.6까지 올라온 건데 여전히 그 정도 3% 중반 레벨이면은 미국 한 50년 놓고 봤을 때 가장 낮은 수준이에요. 맘만 먹으면 누구나 다 취업할 수 있는 환경이라는 거죠. 와. 근데 웃기는 건 또 뭐냐면 구인율은 한 6%대가 됩니다. 구인율 6%되면 굉장히 높은 거거든요. 그러니까 한쪽에서는 그 원하는 사람들 다 취업하고 있는데 기업 한쪽에서는 아직도 사람 못 찾아가지고 계속해서 사람을 찾는 공고를 내고 있다는 얘기죠. 그러다 보니까 실업자 한 명당 지금 열려 있는 직업 일자리 개수가 1.8, 1.9까지 올라가요. 즉 실업자가 되더라도 언제든지 되돌아갈 수 있는 환경이라는 거죠. 그렇게 여기까지의 데이터만 놓고 본다면 실업률이 절대 안 올라갈 것 같죠. 왜냐하면 잘리더라도 다음 날 다른 직장 가면 되는 거거든요. 네. 그런데 여기서 지금 제가 그 고용시장의 효율성이 낮아졌다라고 하는 것에는 고용시장에 지금 미스매치가 일어나고 있다라는 현상도 포함을 하는 개념인데요. 이 미스매치라는 것은 뭐냐면요. 최근에 뉴스 많이 보셔서 아시겠지만 요즘에 감원 이슈 막 이런 거 뉴스 나올 때 보면 대부분 빅테크 기업들에서 많이 나오고 있죠. 그런데 이제 미국에서 아직 일자리를 채우지 못하는 그런 것들은 대부분 단순 노무에 종사하는 반복적인 일을 단순 노무적으로 종사하는 그런 저임금 일자리가 대부분이 많이 열려 있습니다. 네. 그리고 그런 일자리들은 과거 코로나 이전까지는 미국의 이민자들이 많이 채워왔던 것이 사실이에요. 그런데 코로나19를 거치면서 그리고 미국이 정책적으로 이민자들을 조금 덜 받기 시작을 하면서 그런 저임금 일자리에 가야 되는 예, 그런 인력들이 많이 줄었고요. 그러다 보니까 그런 자리가 오픈되어 있어서 어느 날 내가 애플 다니다가 애플에서 높은 연봉을 받고 프로그래머 일을 하다가 실직이 됐다고 해서 저임금 일자리로 당장 들어가지는 않겠죠. 네. 미국처럼 또 실업보험도 잘 돼 있고 이런 나라에서 그냥 실업보험 받으면서 조금 쉬면 쉬었지 저임금 일자리로 갈 가능성은 낮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렇게 본다면 지금 미국 고용시장의 비효율성이라는 것은 좀 상당히 당분간 계속될 가능성이 높고요. 그렇게 놓고 본다면은 미국의 이 고용시장 자체가 지금 임금 상승이라는 것 자체가 제대로 된 시그널링을 하지 못하고 있기 때문에 이런 시장이 정상화되기까지는 시간이 좀 걸릴 것 같다는 거죠. 그것이 어느 만큼이냐? 저는 한 1년은 더 걸릴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아, 그래요? 예. 그러면 그때부터 실업률이 좀 오르는 거예요? 예, 그럴 가능성이 있다고 보고 있고요. 만약에 그 이전에 정말 제가 이제 그 시나리오를 말씀드렸던 은행권의 파산이 더 커지고 그런 개별 회사들이 발행한 채권들이 막 터지면서 개별 기업들이 막 부도가 나게 되고 그러면서 그런 회사들에서 노동자가 막 실직을 하는 그런 상황이 오게 된다면 예, 실업률이 올라가는 시점이 조금 더 빨라질 수는 있겠죠. 아, 그렇군요. 그리고 그 실업률이 올라가기 시작하면은 그때부터는 주식 투자로 들어가려고 하는 거를 조금씩 준비해야겠네요. 그렇죠. 아, 그렇게. 예. 아, 네. 너무 좋은 것 같습니다. 예. 요즘에 또 그 거시 경제 좋아하시는 분들이 관심 많으신 분들이 인도를 네. 많이 이야기하시더라고요. 그렇죠. 그 미중 패권 속에서 인도의 부상이 이렇게 되는데 만약에 뭐 주식 투자의 기회가 온다고 했을 때 뭐 인도 투자도 괜찮다고 보시나요? 일단 인도라고 하는 금융시장은요 굉장히 좀 특이하면서 위험한 시장인데요. 인도가 신흥국이잖아요. 그리고 1인당 GDP 자체가 뭐 한 4,000달러가 좀 안 되는 맞아요. 수준으로 해서 네, 3,000. 3,800에서 500 왔다 갔다 하고 있죠. 그렇기 때문에 수속 수준도 낮은 국가인데 그런 국가에서 주가 지수 볼 게 뭐가 있냐라고 생각을 하지만 한국 코스피 지수가 전 세계 시가총액 차지하는 비중이 한 2% 정도입니다. 근데 인도 센서스 지수도 2%예요. 인도하고 우리나라는 1인당 GDP 규모로 놓고 볼 때는 비교가 안 될 정도로 우리나라가 선진국이고 인도는 그 하위권에 있는 국가인데 금융시장의 규모가 비슷한 얘기라는 거죠. 그만큼 글로벌리 외국의 투자자들 봤을 때는 한국 금융시장, 인도 금융시장이나 비슷비슷하게 보고 있다는 얘기예요. 그리고 실제로 인도 세섹스 지수는요. 저는 이제 제가 이머징 마켓을 담당하던 그런 때도 잠깐 있었었는데 인도 세섹스 지수는 제가 그 사회생활하면서 봤던 시장들 중에서 굉장히 특이한 시장이라고 느꼈던 게 저렇게 볼 거 없는 국가에서 주가가 2배 이상 갔습니다. 금융위기 이전 수준하고 지금하고 비교해놓고 보면 센섹스 지수가 그때 뭐 3만 얼마 하다가 지금 뭐 6만 포인트 좀 넘어간 수준이니까 거의 2배 간 거죠. 네. 근데 금융위기 직전에 뭐 2,000포인트 내외였던 한국 코스피가 아직도 2,500이다라고 하는 것은 정말 속 터지는 거죠. 그래서 인도 쪽을 좀 보시기도 하는데 인도의 최고 단점은 뭐냐면요. 이건 인도뿐만 아니고 모든 신흥국에 공통적으로 대부분 적용되는 얘기인데요. 경상수지가 적자국입니다. 경상수지가 적자라는 것은 뭐냐면요.
수출을 수입보다 덜 한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수입을 더 많이 한다는 얘기죠. 수입을 많이 하게 되면 그거 다 달러로 지불해야 되잖아요. 달러에 대한 수요가 늘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자국의 환율이 달러 대비 환율이 계속해서 올라갑니다. 자국 통화 가치가 자꾸 전라가 돼요. 그렇기 때문에 한국 같은 경우 주식시장만 놓고 보면 인도의 압승이에요. 코스피하고 센세스지만 놓고 보면. 근데 환율까지 같이 놓고 보게 되면 원달러는 뭐 작년에 1,450원 가긴 했습니다만 그래도 1,100원에서 1,200원 사이 왔다 갔다 하잖아요. 그러니까 보통의 경우라면. 근데 루피 환율 같은 경우에는 70 가까이 가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예전에는 그게 30이었어요. 근데 그게 70 올라갔어요. 그럼 주가지수 두 배 먹었어도 2배 빠지는 환율로 거네요. 똑같이 뱉어내고 나옵니다. 그렇구나. 그렇기 때문에 신흥국 투자는 환율하고 주식을 두 개를 동시에 보셔야 되는데 그렇기 때문에 조금 개인 투자자들이 접근하기에는 좀 힘든 시장일 수가 있죠. 그렇군요. 신흥국 투자는 그 환율 부분까지도 네. 봐야 되는 거군요. 네. 네, 그렇게. 네, 그 다음에 그 책의 내용으로 들어가서 질문 하나 드릴게. 예, 예. 그 이런 목차에 이런 제목이 있더라고요. 제조업 수출 강국인 한국 경제가 앞으로 풀어가야 할 숙제. 네. 이 뭘까요? 예, 이거는 제가 너무 제목을 거창하게 정했는데요. 네. 사실 이것도 뭐 주식 얘기에서 뭐 크게 엇나간 얘기는 아니고요. 지금 요 차트를 이제 보시면서 좀 설명을 드리면요. 네. 여기 보시는 왼쪽의 차트는 그 월드뱅크에서 제공하는 그 데이터인데 각각의 소득 국가들의 그룹을 이제 저소득부터 고소득까지 이렇게 네 가지의 그룹을 나눌 수가 있고요. 얘네들의 20년치 데이터를 요 평면에다가 쫙 하고 뿌린 거예요. 요 Y축은 전체 GDP에서 제조업이 차지하는 비중이고요. X축은 여기 지금 제가 편집하는 과정에서 조금 생략된 것 같은데 1인당 GNI, 그러니까 국민소득이죠. 1인당 GNI에다가 로그 값을 씌운 겁니다. 예. 그래서 얘네들의 소득 국가가 소득 그룹이 이렇게 네 그룹으로 분류가 되는데요. 이 패턴이 조금 보이시죠? 저소득에서 요 중상위 소득국까지 제조업이 발전하는데 드네요. 제조업이 같이 올라가는 제조업 비중이. 그러니까 여기까지는 제조업 성장만 잘 해와도 어느 정도 경제 성장이 된다는 얘기예요. 가능하다. 그런데 여기 갑자기 뚝 하고 갭이 생기고 그 다음에 고소득 국가들이 분포되어 있습니다. 야, 그렇구나. 요 갭은 뭐냐면요. 그 뭐 경제 쪽에 관심이 있으신 분들 한 번쯤 뉴스에서 보셨겠지만 중진국 함정이다 이런 네. 말씀 많이 있잖아요. 중국이 지금 그렇죠. 빠졌다고. 정확합니다. 중국이 지금 여기서 여기 앞단 여기쯤에 위치하고 있어요. 그래서 여기 뛰어 들어가려고 엄청나게 노력하고 있는 거고요. 한국은 이제 1인당 GNI가 재작년에 뭐 한 3만 달러, 3만 5천 달러 정도 됐으니까 로그 값으로 환산하면 4.5 정도 되는 거고요. 여기 그룹의 가운데 있는데 그래도 거기 들어갔어요. 여기 들어가 있는데 여기 있다는 얘기가 아니고요. 음. 한국의 GDP에서 제조업이 차지하는 비중은 30% 정도예요. 근데 얘네들의 제조업 전체 평균은 20%거든요. 그러면은 한국만 굳이 찍어보자면 한 여기 30이니까 옆에서 이렇게 쭉 오면은 여기쯤 있다는 그러네요. 거죠. 위에 있네요. 약간. 얘네들의 평균적인 모습하고는 약간 다르다는 겁니다. 제조업이 너무 강하니까 한국이 제조업 잘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어쩔 수 없는 그런 현상이기도 한데 반대로 얘기하면 요 고소득 국가에 나타나고 있는 고부가가치 서비스업이 좀 약하다라는 것을 반증하는 걸 수도 있겠죠. 게다가 이제 한국 제조업은 또 아시다시피 다들 다 그 수출 주력 상품들이고 효자 수출 품목들이잖아요. 그 수출 품목들이 한국의 수출 품목들이 가지고 있는 이제 두 가지 특성이 있는데요. 첫 번째는 그 경기 민감한 그 제품들이라는 겁니다. 한국이 잘 만드는 반도체, 자동차 또는 선박, 석유화학 이런 것들은 글로벌 경제에 대해서 그 민감도가 굉장히 커요. 베타라고 하는 민감도가 크기 때문에 요 수출만 보고 있잖아요. 그러면은 한국 글로벌 경제가 요만큼 주면요 수출은 이만큼 늘어납니다. 그리고 글로벌 경제가 이만큼 안 주면 수출은 이만큼 줄어요. 지금 그렇잖아요.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이 수출만 보고 있으면 다음 달에 대한민국 망할 것 같아요. 하지만 요거는 한국 주력 수출품에 대한 특성을 좀 이해를 감안을 하셔서 보실 필요가 있는 거고요. 그리고 두 번째 특징은 뭐냐면 그렇게 한국이 잘하는 그런 품목들 있잖아요. 걔네들은 대부분 자본이 많이 투입되는 그런 자본 집적적인 그런 수출 상품이라는 특징이 있고요. 어떤 대규모 설비를 만들어놔서 정말 그 최정예 요원들의 엔지니어들이 들어가서 그 공장만 컨트롤하면 되는 그러한 상품이라는 특성도 조금 있죠. 그러다 보니까 이게 그 조금 어려우실 수도 있는데 그것을 전문적인 말로 표현을 드리면은 산업별 고용계수가 낮다라고 표현을 하거든요. 또 그렇구나. 이 고용계수라는 건 뭐냐면요. 이 보시는 각 산업군에서 매출 10억 단위를 내는데 몇 명이나 고용이 필요한가라는 것을 나타내는 그런 지표들인데요. 이게 높으면 이제 고용이 잘 되는 거잖아요. 그렇죠. 10억
매출을 늘리는데 이 숫자가 높을수록 많은 사람들이 고용되는 거죠. 근데 건데. 대부분 서비스업 쪽이 높습니다. 서비스업이 높고요. 제조업은 그보다 낮아요. 왜냐하면 제조업은 어차피 공장을 기반으로 돌아갈 수밖에 없기 때문에 제조업이 낮고요. 자동화 로봇 막 이런 건가요? 그렇죠. 그 중에서도 한국이 잘하는 자동차 산업이라든지 전기전자, IT, 반도체 이런 것들은 굉장히 낮습니다. 그렇구나. 전체 평균도 안 미쳐요. 못 미쳐요. 야, 그렇기 그렇구나. 때문에 수출이 잘 돼도 이런 것들이 내수 경기로 이어지는 효과가 조금 제한될 수밖에 없고요. 그런 측면에서 놓고 본다면 과거에 한국 수출이 잘 될 때도 있었잖아요. 분명히. 과거도 아니죠. 불과 몇 년 전이죠. 코로나 이전까지만 해도 한국 수출이 굉장히 잘 될 때 그때에도 내수는 계속 힘들었거든요. 저는 2010년 이후로 한국 내수가 괜찮다라는 얘기 들어본 적이 없어요. 그런 것을 감안한다면 이런 구조적인 요인이 조금 어느 정도 작용을 한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드는 거죠. 그렇게 본다면 이 상당수의 많은 고용을 담당하고 있는 서비스업을 조금 고도화시켜서 이런 내수 중심의 산업을 조금 키워나가야 하는 이제 그런 숙제도 있을 것이고요. 만약에 이런 숙제를 정부도 모르고 있지는 않을 거예요. 굉장히 똑똑하신 분들이니까. 이런 정책적인 노력들이 굉장히 이어진다고 한다면 이런 데서 꽃피어날 수 있는 기업들이 뭐가 있을까라는 네. 것을 생각을 해보시는 것도 주식 투자의 이제 재미있는 재미거리 중에 하나가 될 수 있겠죠. 그 저희가 지금 네. 고소득 국가에 속하는데 약간 점은 위쪽에 찍힌다고 하셨잖아요. 그렇죠. 그 말은 또 그 저소득 국가나 중하위 중상위 국가들이 예. 그 제조업으로 들어올 때 가격 경쟁을 통해서 네. 우리나라의 제조업을 예. 조금 이렇게 어렵게 하는, 힘들게 네. 하는 그런 경우도 발생할 수가 있다고 보시는 건가요? 그 단계가 있었고요. 있었고. 예, 그 단계 있었는데 그 단계에 있었는데 지금은 아니라고 보고 있습니다. 아, 지금은 예, 아니에요. 왜냐하면 여기서 생산하는 그러니까 사실 여기 개독 같은 경우는 정말 먹고 살기 힘든 국가들이고요. 대부분의 이제 그 제조업 상품들이 여기서 만들어진다고 보시면 되는데 지금 중국이 맨 앞에 있다고 말씀드렸잖아요. 근데 중국이 2000년대 이제 국제 무역 시장으로 올라오기 시작을 하면서 주력적으로 만든 것들이 뭐냐면은 굉장히 하이테크 제품들이 아니었어요. 뭐 대부분 제조업 제품에 들어가고 있는 그 단순한 그런 기계 제품들 그런 것들을 생산했었는데 그때만 하더라도 한국은 이제 여기쯤 있었죠. 그리고 한국도 그 당시에는 2000년대 초반에는 그런 것들을 수출했습니다. 그런데 중국이 자연스럽게 커오면서 그 자리를 중국한테 물려주고 우리는 R&D 투자에다가 더 집중을 하게 되면서 여기로 올라오게 된 거죠. 아, 그래요. 다행이네요. 그렇기 때문에 여기서 지금 주의를 그러니까 조금 긴장을 해야 되는 국가는 오히려 중국 같은 국가들이죠. 그렇기 때문에 중국은 이제 더 이상 전통적인 제조업 공장, 굴뚝에서 연계하는 굴뚝 산업이라고 하잖아요, 대부분. 그런 산업들에서 하이테크로 나가겠다라고 하는 자꾸 반도체 쪽 이런 데다가 눈독을 들이고 있는 것이고요. 그러다 보니까 아무래도 여기에 대장이라고 할 수 있는 미국이랑 중국이 자꾸 대립을 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인 거죠. 그래서 미중 갈등 같은 경우는 2017년부터 시작이 됐긴 했지만 앞으로도 중국이 중지구 함정을 뛰어넘어서 일로 오려고 하는 과정에서 필연적으로 계속 나타날 수밖에 없다.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한편으로는 언론들을 보면은 뭐 반도체나 바이오나 뭐 2차 전지나 다 막 중국이 다 턱밑까지 쫓아와가지고 네. 금방 역전할 것만 같은. 근데 반도체는 한 5년 전부터 그런 신문들이 많았던 것 같은데 네. 참 그게 잘 안 되는가 보더라고요. 예, 뭐 반도체 이제 기술적인 것까지 제가 정확히 알지는 못합니다만은 그래도 반도체 전문하시는 분들 얘기 들어보면 그래도 중국은 아직까지는 기술 격차가 좀 있기 때문에 예. 물론 중국의 도전 자체가 워낙 이제 자본이 많은 그런 국가이고 한번 한다 하면 또 예, 공산주의적인 성격이 있으니까 팍팍팍 밀고 나가는 게 있잖아요. 그래서 긴장을 해야 되는 건 맞지만 그렇다고 아직까지 MS를 걱정할 정도는 아니다라는 그런 의견이 좀 있는 것 같습니다. 예, 이거 박사님께서 이게 딱 그림으로 데이터로 얘기를 해주시니까 예. 되게 더 많이 와닿고 이해가 되게 되고 예. 위안도 되면서 네. 우리가 뭘 앞으로 해야 될지 되게 명확해지는 것 같고요. 예, 감사합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이제 그 산업별 고용계수 네. 쪽에서 어떻게 하면은 좀 일자리를 많이 늘리면서도 예. 그 산업별 고용계수를 늘리면서도 좀 내수를 강화하는 뭐 그런 그렇죠. 것도 한번 고민해 볼 필요가 있는 거고 그 예. 말이 또 수출을 뭐 주의자 이런 건 아니고 그렇죠. 같이 주의자가 좀 아니고 예. 균등하게 밸런스를 좀 맞추자. 예. 그렇군요. 네. 과거 이제 전통 경제학은 그 화폐 시장에서 결정되는 변수랑 실물 시장에서 경제되는 그 연결되는 변수들이 서로 뭐 이어져 있긴 하지만 이 화폐 시장에서 그 투자 수익률을 추구하는 그런 목적은 아니었어요. 근데 지금 같은 경우는 이 자본시장에서 화폐 시장에서 수익률 자체를 높이자라는 것이 하나의 큰 테마고 결코 무시할 수 없는 가장 중요한 이슈인 거죠. 그렇기 때문에 경제학자들이 그냥 뭐 우스갯소리로
투자해서 성공 경험이 별로 없습니다. 책에서 뭐 제가 대충 써놨습니다만 제가 그냥 간략하게 써놨습니다만 그 뭐 현대 거시경제학의 아버지로 불리는 뭐 케인즈라든지 비교 우위 가설을 지금 만드는 그 데이비드 리카르도 이런 사람들 말고는 평균을 본 사람이 별로 없어요. 그리고 90년대 들어서 이제 그 블랙셜 존슨 모형 만들었던 이제 그런 사람들이 LTCM. 그렇죠. LTCM으로 망했잖아요. 돈 많이 벌긴 했지만 그렇죠. 결국은 망했죠. 그렇기 때문에 근데 그분들 또 노벨상은 또 받았거든요. 그러니까 학문적인 업적이랑 두 개를 다 잡지는 못한 거죠. 이제 그러다 보니까 그 시향 사람들께 그냥 흔히 하는 얘기로 이론은 이론이고 현실은 현실이다라는 그런 의미도 좀 없잖아 있는데 제가 개인적으로 만난 조금 이제 투자를 성공하신 그런 분들은 이론만 100% 꿰고 있는 분들은 안 계셨어요. 이론만 꿰고 있다면 분명히 이런 쪽 전문하시는 교수님들이 다 떼돈 보셨어야 되거든요. 근데 그런 이론을 바탕으로 해서 이론과 현실의 그 갭이 발생하는 그런 순간들이 있습니다. 그런 타이밍에 내가 팍 질릴 수 있는 든든한 배짱을 갖고 있는 이런 분들이 많이 성공하셨다는 거죠. 그래서 결국엔 요 이론과 현실이 배치되는 국면을 포착을 하려면 적어도 이론은 알아야 되잖아요. 예, 그렇기 때문에 그런 의미에서 금융시장으로 넘어간 경제학이다. 그래서 그런 이론적인 것들과 현실적인 것들이 어떤 차이가 있는지 그런 것에 말씀을 드리고 싶어서 그 책에다 이제 기술을 한 겁니다. 네. 그 환율 좀 마지막으로 예. 여쭤보면은 이제 환율이 저희가 1,300원 정도 됐고 예. 또 미국은 금리를 올렸으니까 네. 또 한미 금리 차가 조금 더 벌어진 거잖아요. 네. 근데 이렇게 되면은 또 우리나라의 환율에 영향을 미칠 것이고 네. 또 경제에도 영향을 미칠 것인데 네. 작년에 분명히 이제 원달러 환율 1,450원까지 갔던 게 올 초에 뭐 한 장중에 1,220원까지 떨어졌었죠. 그리고 지금 다시 올라가서 1,300원 찍었고 FOMC가 끝난 이제 오늘은 제가 오면서 보니까 1,280원대까지 또 떨어졌더라고요. 예. 그렇게 해서 정말 주식보다 어떻게 보면 더 이 플럭슈에이션이 큰 그런 자산이라고 볼 수가 있는데요. 환율 같은 경우는 일단은 저는 주식 투자보다는 그래도 조금은 쉽다라고 말씀드리고 싶어요. 그 쉽다는 게 어떤 의미냐면요. 주식 같은 경우는 사는 타이밍 그리고 파는 타이밍을 두 번을 맞춰야 됩니다. 근데 달러 같은 경우에는 달러가 기축통화잖아요. 그런 기축통화라는 특성 때문에 사는 타이밍만 잘 맞추면 돼요. 네. 왜냐하면 제가 가지고 온 요 차트는요. 일반적으로 금융시장에서 많이 이제 보이는 그런 그림이고요. 제 책에도 들어가는 내용이긴 한데 달러는 이제 스마일 커브라고 하는 그런 패턴을 보입니다. 일반적으로 한 국가의 경제 펀더멘털이 좋아지게 되면 통화 가치가 올라갑니다. 그 달러 대비 환율이 내려간다는 얘기죠. 그리고 안 좋아지면 통화 가치가 약해져요. 환율이 올라간다는 얘기죠. 달러 대비 환율이. 그래서 요 사실 이 스마일 커브의 이국면과 삼국면까지는 요 가로축을 경제 모멘텀이라 놓고 보고 요 X축을 달러의 강도라고 놓고 Y축을 달러의 강도라고 놓고 본다면 경제가 좋아질수록 통화 가치가 올라가고 경제가 안 좋아질수록 내려가는 게 맞아요. 미국이나 모든 국가들의 공통적으로 나타나는 현상이거든요. 그런데 달러 같은 경우는 경제가 너무 안 좋아지게 되면 오히려 달러 가치가 더 올라갑니다. 왜냐하면 기축통화라고 하는 그런 지위적인 특성 때문에 미국 이외에서 수요하는 것이 더 많다는 얘기죠. 그렇기 때문에 확률적으로 1국면, 2국면, 3국면 세 개라고 놓고 본다면 달러는 분명히 미국 경제가 좋을 때에도 안 좋을 때에도 팔 타이밍이 있다는 얘기예요. 그렇기 때문에 살 때만 잘 사서 가지고 있다 보면 파는 기회는 확률적으로 더 많이 온다라는 것이고요. 특히나 한국처럼 뭐 최근에는 이제 코로나 때문에 경상수지가 뭐 무역수지가 적자라고 가기도 했습니다만 코로나를 제외하고 놓고 보면 한국이 무역수지 적자가 본 적이 거의 없습니다. 이렇게 안정적인 환율을 가지고 있는 이런 국가에서는 사는 타이밍만 잘 맞추면 된다라는 거죠. 그렇게 놓고 본다면 지금 뭐 1,300원 정도의 레벨이라고 놓고 본다면 지금은 저는 사시는 타이밍은 조금 아닌 것 같다 생각이 들어요. 물론 이게 연말까지 어떻게 갈지는 또 모르겠지만 제가 기본적으로 보고 있는 그런 시각은 좀 아까 말씀드렸던 그런 심각한 경기 침체를 유발할 만한 개별 채권 파산이라든지 은행 파산이 더 심각해지는 경우 그런 경우를 제외하고 나면 환율은 완만하게 떨어질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연말 정도가 되게 되면은 1,150원에서 1,200원 사이가 정도가 가 있을 가능성이 높다라고 보고 있고요. 네. 물론 지금 레벨부터 시작해서 완만하게 쭉 가면 좋겠지만 환율이라는 것이 그렇게 예쁜 모양으로 가지 않죠. 중간중간 나오는 여러 가지 이슈들 때문에 한 번씩 위로 튈 수도 있겠고요. 또한 뭐
중간중간에 나오게 되는 뭐 미국 물가가 더 많이 빠진다든지 실업률이 조금 더 올라간다든지 빠르게 올라간다든지 그런 이슈 때문에 환율이 밑으로 내려가는 경우가 있을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환율 같은 경우에는 뭐 사시는 타이밍만 좀 잘 맞추면 되는데 지금은 사실 타이밍은 아닌 것 같아서 조금은 기다리시라 이런 말씀을 하고 싶습니다. 네. 그 연말까지 환율이 빠질 것으로 보세요. 예, 저는 맞을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항상 이 전망에는 그 기본 전제 시나리오가 있는데요. 제가 말씀드리는 전제 시나리오는 그 지지부진한 노이즈는 나오지만 그것이 굉장히 큰 시스템 리스크로는 가지 않는, 그러니까 지지부진한 리스크 그 노이즈들이 계속 나오는 그런 상황을 말씀드리는 거고요. 그렇게 놓고 본다면 연준은 금리를 인하하기보다는 인상하기도 부담되는 환경이기 때문에 계속해서 5%로 동결을 할 것이고요. 근데 유럽 같은 경우에는 사실 이 달러의 가장 큰 카운터파트는 유럽이거든요. 근데 걔네 올리잖아요, 계속. 그렇죠. 얘는 통화 정책 자체가 미국보다 늦게 시작하기도 했고요. 그리고 물가 떨어지는 속도가 미국도 많이 더딥니다. 그래서 미국보다 통화 정책 사이클 자체가 한 반 사이클 정도, 3개월에서 6개월 정도 더 후행한다고 보기 때문에요. 유로존 쪽의 금리가 조금 더 올라가게 되면은 연말쯤에 되게 되면은 미국과 그 독일 간의 스프레드가 좀 줄어들면서 달러가 좀 약해지고 원달러율도 같이 내려갈 것 같은 그런 전망을 하고 있습니다. 그 한국 경제로 봤을 때는 예. 이게 한미 금리 차가 만약 커지면 네. 달러가 네, 빠져나가면서 맞습니다. 환율이 오를 가능성은 별로 없는 그게 건가요? 이제 굉장히 이론적으로는 맞는 얘기죠. 왜냐하면 원 달러 환율이라는 것 자체가 달러 대비 원화의 가격이니까 미국의 펀더멘탈과 한국의 펀더멘탈을 놓고 봐야 되는 게 이론적으로 맞고 사실 합리적인 로직인데요. 실제 금융시장에서는요. 달러하고 카운터파트로 거래되는 이 유로화의 거래 비중이 전체의 60%가 넘어갑니다. 그렇기 때문에 한국과 미국 간의 금리 차이가 환율에 전혀 영향을 안 미친다라고 말을 할 수는 없어도 이 금리 차이에서 민감하게 움직이는 통화는 원화는 절대 아니다라는 거죠. 금리 차이에서 유의미하게 움직이는 통화들은 미국하고 대등한 유동성과 대등한 경제 규모를 가지고 있는 유럽이라든지 일본이라든지 이런 국가들입니다. 그래서 유로 환율이나 일본의 엔화 환율 같은 경우에는 미국의 금리 차이, 즉 채권 금리 차이하고 차트를 그려보면은 거의 유사하게 흘러가요. 근데 한국 같은 경우는 내외 금리 차가 작용을 잘 할 때도 있고 안 할 때도 있습니다. 오히려 이런 것보다는 한국 같은 경우에는 수출입 증가율이라든지 이런 중장기적인 물량을 결정할 수 있는 이런 성장 모멘텀 자체가 더 크게 작용하는 경우가 많아서요. 그렇구나. 내외 금리 차가 벌어진다. 분명히 안 좋은 이슈 맞다. 하지만 그것이 원달러 환율 급등으로 이어지지는 않는다. 예, 이렇게 정리를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 달러 바스켓이라고 하나요? 그 예, 달러 지수라고 하죠. 예. 거기에 막 통화들이 많잖아요. 예. 그런 게 더 영향을 많이 미친다. 그렇죠. 예, 달러 지수는 6개 통화로 구성되어 6개 있고요. 통화로. 예, 그 안에 원화는 안 들어가 있습니다. 안 들어가 있어서. 예, 그 안에서 달러 지수 안에서 유로화 그리고 엔화, 파운드 요 세 개를 합치면은 전체 한 80%가 설명이 되거든요. 예, 그렇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약간 한 나라의 주권을 가지고 유통이 되는 통화 자체가 한국 입장에서는 신흥국들, 한국뿐만 아니고 신흥국들의 입장에서는 그 특정 신흥국과 미국 간의 어떤 금리 차이라든지 그 펀더멘탈 차이에 의해서 환율이 결정된다기보다는 이 선진국들의 힘겨루기, 이 고래의 싸움에서 어느 정도 판세가 딱 결정이 되고 나면 그 안에서 조금 더 오를 거야, 조금 덜 오를 거야, 이것만 결정된다고 보는 게 맞는 거죠. 근데 만약 환율이 진짜 1,150원, 1,200원까지 이렇게 떨어진다고 하면 네. 주식을 사야겠는데 우리나라 대형주들 오를 확률이 높을 것 같은데요. 예, 그렇게 된다면 아무래도 조금 한국 경제가 더 좋아진다라는 것이 이제 조금은 그런 효과를 기대를 할 수도 있겠죠. 와, 그렇구나. 예. 그거 되게 다행으로 들리네요. 예. 하지만 지금 현상이 항상 제가 계속 강조드리는 건데 모든 변수들의 관계가 지금 말씀하셨던 거죠. 환율이 떨어지면 경기가 좋다는 것을 반증하는 것이고 한국의 대형주가 좋다라고 하는 공식이 과거에는 다 성립했는데 이번에는 올해 연말까지는 그것이 성립을 안 하는 가능성은 좀 있죠. 그러니까 환율보다는 지금은 환율하고 주식을 한국의 주식을 투자하신다고 한다면 약간 띄어서 볼 필요도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어떤 한 가지 변수로 막 보기보다는 다양한 변수를 종합적으로 고려해가지고 그렇죠. 판단을 내리는 게 되게 중요하네요. 지금 같은 사이클이 진짜 어려운 사이클인 게 과거에는 그런 지금 말씀하셨던 그러한 이 변수가 이렇게 바뀌면 이거 당연히 이렇게 갈 거야라고 하는 그런 어느 정도 패턴적인 현상이 있었는데 그것이 다 깨졌습니다. 지금은. 그렇기 때문에 그런 패턴들이 정상화되기까지는 사실 개인 투자자분들은 좀 힘드신 시간이 좀 지속될 수밖에 없는 거죠.
그래서 이 부의 흐름은 반복된다를 꼭 한번 읽어봐야 될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지금의 이런 복잡한 현실을 그래도 네. 명쾌하게 조금 이해하려는 거에 있어서 큰 도움이 되지 않을까. 그리고 앞서서 설명해 주신 화무 11호 모든 자산은 피고 지는 계절이 있다. 이 중에서 그래도 조금 더 분명하게 좀 얘기할 수 있는 거는 뭐 채권과 금 그렇죠. 정도. 예. 예, 그렇게는 확실하게 좀 분명하게 좀 얘기할 수 있을 것 같고요. 네. 예, 이코노미스트님 너무 감사드립니다. 그러면은 끝으로 네. 시청자님들께 좀 강조하고 싶으신 말씀, 하고 싶으신 말씀 있다면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제가 이 책의 제목은 부의 흐름은 반복된다라서 약간 그 투자 쪽으로 초점을 맞춘 것 같지만 사실 우리가 투자를 안 하시는 분들도 이 경제 환경이라는 데서 자유로울 수는 없습니다. 예, 재테크를 전혀 안 하는 사람이라도 뭐 어떤 대출을 받으러 간다든지 나의 일자리가 얼만큼 지속성이 있을 것이냐 이런 것을 보려면 경제랑 금융시장을 띄워놓고 볼 수가 없거든요. 근데 그런 지표들을 그런 경제를 판단하기 위한 지표들이 요즘에는 사실 너무 많아요. 너무 많기 때문에 뭘 봐야 될지 모르겠고 어떻게 해석을 해야 될지 모르는 그러신 분들을 위해서 예, 제가 좀 초점을 맞춰서 쓴 책이니까요. 한번 좀 읽어보셨으면 감사하겠고요. 예, 아무쪼록 좀 큰 도움이 돼서 모두들 다들 부자가 되시는 그런 날이 왔으면 좋겠습니다. 네, 다음에 또 출연해 주셔가지고요. 또 좋은 네. 말씀, 네. 좋은 그 국면을 좀 이해해 주시는 이런 좋은 툴 좀 제공해 주시면 너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이렇게 해서 부의 흐름은 반복된다의 저자이신 이코노미스트 최진호 박사님을 모시고 이야기를 나눠봤습니다. 긴 시간 동안 유익한 인사이트 많이 나눠주셔서 감사의 말씀드립니다. 오늘 고생 많으셨습니다. 감사합니다.